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나서였어요.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복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그는 보호라고 불렀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봄 나는 32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진 지 석 달째였죠. 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떠났어요.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 쉬는 게 고통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회사는 휴직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다가 문득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나는 스스로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바로 휴직계를 냈어요. 언니 수지는 그런 나를 걱정했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아,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형부도 괜찮대. 같이 살자. 언니 집에 가면 괜찮아질까? 언니는 나보다 4살 위였어요. 건축설계사인 형부 준호와 결혼한 지 6년째, 아이는 없었지만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부였죠. 형부는 중견 건축사무소의 이사였어요. 업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언니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섬세해. 사람 마음도 잘 읽고 나한테도 늘 배려해주고. 나는 결국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으니까. 그렇게 나는 언니 부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한강 근처 아파트 고층이었어요. 33평짜리 깔끔한 공간. 전면 유리창으로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형부가 웃으며 나를 맞이했어요. 서연아,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푹 쉬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고 안정적인 톤이었죠. 좋은 사람이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니가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 작은 방 쓸래? 햇빛 잘 들어오고 조용해. 형부가 덧붙였어요. 내가 짐 옮겨줄게. 편하게 있다가 저녁에 같이 먹자. 처음 한 달은 평온했어요. 언니는 낮에 일을 나갔고 형부는 오전에 현장을 나갔다가 오후에 집에서 도면 작업을 했죠. 나는 작은 방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정신과에서 받은 항우울제를 하루 2번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입이 말랐지만 안 먹으면 더 힘들었죠. 형부는 가끔 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점심 먹었어? 약은 챙겨 먹었고. 그는 내가 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들었겠죠. 약 먹는 거 잊지 마.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그는 친절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형부가 주방에서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레몬밤 차야. 진정 효과 있어. 그는 내 옆에 앉았어요. 한 뼘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왠지 가깝게 느껴졌죠. 조금 불편한데. 그런데 딱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서연아, 요즘 어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조금은요. 그래, 다행이네.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못 본 거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지? 위로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형부는 자주 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가 없을 때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죠. 서연아, 오늘 기분 어때? 처음엔 고마웠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위안이 됐죠. 그는 건축을 하는 사람답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거든. 그의 말은 위로가 됐어요. 아니,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했어요. 형부는 내가 입는 옷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그 색깔 잘 어울려. 너한테는 밝은 색이 잘 맞는 것 같아. 오늘 머리 묶은 거 예쁘다. 평소보다 훨씬 나은데? 처음엔 그냥 친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죠. 이건 형부로서 하는 말이 맞나?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야근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온다고 했죠. 나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자고 있어? 형부였어요. 아니요. 왜요? 수진이가 늦을 것 같아서. 저녁 먹을 건지 싶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고. 약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는 문 밖에 그대로 서 있었죠. 서연아. 네?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얼굴도 밝아지고. 감사해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죠. 왜 이러지? 이틀 뒤 언니가 주말에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산 가야 돼. 괜찮지? 응, 괜찮아. 준호한테 잘 부탁했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토요일 아침 언니는 일찍 출발했어요. 형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서연아, 아침 먹었어? 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래? 한강 나가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 햇빛 좀 쬐어야 기분도 나아져. 오후쯤 나는 거실에 나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형부가 나왔어요. 서연아, 뭐 보고 있어? 그냥. 예능이요.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죠.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서연아. 네? 요즘 약 효과 있어? 네. 조금은요. 그래도 아직 힘들지? 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건 아닌데. 서연아, 나한테 기대도 돼. 힘들면 얘기해.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 나는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그의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 방에 갈게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그냥. 서연아, 나는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오해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형부는 그냥 친절한 건데 내가 오해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약을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았죠.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서연아, 잠 안 와? 네. 물 마시러 나왔어요.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응. 나도 잠이 안 와서.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 했는데 형부가 말했어요. 왜 거기 앉아? 여기 앉아. 그는 소파를 톡톡 두드렸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소파 끝에 앉았어요. 서연아, 너 나한테 화났어? 아니요. 그럼 왜 피해? 오후에도 그랬잖아. 그냥 불편해서요. 뭐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아, 나는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수진이가 부탁했거든. 동생 잘 챙겨달라고. 근데 왜 그렇게 날 경계해?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나는 내 편이야. 그거 알지? 네. 근데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형부. 응? 손. 놓아주세요. 왜? 손 잡는 것도 안 돼? 불편해요. 넌 왜 그렇게 모든 걸 불편해해? 사람이 손 좀 잡는 게 뭐가 이상해? 그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죠. 서연아, 너 혹시 나한테 이상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해? 혹시 나를 남자로 의식하는 거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설명해봐. 저는 그냥 뭐? 말을 해야지. 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형부, 제발 놓아주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동생 걱정해서 손 한번 잡아준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연아, 혹시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지?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죠. 형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나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알았어. 가봐. 근데 서연아. 네? 이 일은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언니가 돌아왔어요. 서연아, 잘 있었어? 준호가 잘 챙겨줬어? 응. 다행이다. 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하지? 형부가 손을 잡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형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언니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여보, 출장 힘들었지? 내가 저녁 차려놓을게.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죠. 내가 오해한 걸까? 형부는 그냥 친절한 건데? 그 후로 형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언니가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하지만 언니가 없을 때는 달랐어요. 그는 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저번 일은 미안해. 내가 좀 오버했나 봐. 괜찮아요.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서툴렀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래, 형부도 잘못을 인정했어.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언니가 저녁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어요. 나는 일찍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밤 9시쯤 형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잠깐 나와봐. 왜요? 보여줄 게 있어. 나는 나갔어요. 형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이거 봐. 내가 살 수 있는 원룸 알아봤어. 네? 너 계속 여기 있으면 불편하잖아. 독립하는 게 어때? 아, 네. 여기 괜찮은데 몇 군데 있어. 보증금은 내가 빌려줄게. 천천히 갚으면 돼.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래, 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지. 감사해요, 형부. 뭐,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근데 서연아. 네? 혹시 이사 가기 전에 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무슨 부탁인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 스트레스 좀 풀어줘. 네? 요즘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형부, 그건. 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어때? 지금요? 응. 수진이도 늦을 거고. 저는 피곤해서요. 30분만. 응? 내가 요즘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톤이었죠.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형부는 영화를 틀었죠. 로맨스 영화였어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형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춥지 않아? 아니요. 그는 담요를 가져와서 우리 둘을 덮었어요. 이러면 따뜻하지? 담요 안에서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어요. 형부. 쉿. 영화 봐. 나는 몸이 굳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형부는 일어나서 담요를 개었죠. 재밌었지?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 네. 서연아, 이 일도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왜 거절하지 못했지? 약을 꺼내서 먹었어요. 2알을 더 먹었죠. 그냥 있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날 이후 형부는 더 대담해졌어요. 언니가 없을 때마다 그는 나를 찾았어요. 서연아, 같이 저녁 먹자. 서연아, TV 보자. 서연아, 산책 갈래?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서연아,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요. 그럼 왜 피해?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왜 날 밀어내? 그의 말은 늘 나를 죄책감에 빠뜨렸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형부는 그냥 친절한 건데? 어느 날 언니가 내게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약은 잘 먹고 있지? 응. 준호가 잘 챙겨준다며?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하지? 그때 형부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해? 아니, 서연이가 요즘 안 좋아 보여서. 그래? 서연아, 병원 가볼래?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 나는 내가 걱정돼.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서연이 잘 챙겨줘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2사람은 다정하게 웃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말해? 이 다정한 2사람 사이에서? 5월 어느 날 언니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일주일 정도 싱가포르 가야 돼. 괜찮지? 응. 준호한테 잘 부탁했으니까 걱정 마. 언니는 공항으로 떠났어요. 그날 저녁 형부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저녁 먹자.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형부가 주문한 피자와 치킨이 놓여 있었죠. 오늘은 편하게 먹자. 수진이도 없는데 뭐. 식사를 하는 동안 형부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일 얘기, 동료 얘기, 프로젝트 얘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연아, 맥주 마실래? 아니요, 저는 약 먹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기분 전환도 되고. 그는 맥주 캔을 따서 내 앞에 놓았어요. 나는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모금.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취했어? 조금. 방제 씨도 또 계속 들어가서 쉬어. 내가 데려다 줄게. 형부는 내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으려는데 형부가 함께 들어왔어요. 형부, 괜찮아요. 혼자 있을게요. 넘어지면 어떡해. 잠깐만 있다 갈게. 그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너 요즘 힘들지? 네. 나한테 기대도 돼. 내가 다 이해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어요. 형부. 안 돼요. 왜?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있는 것뿐인데. 나는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약과 술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형부, 제발. 서연아, 나는 너를 좋아해. 수진이보다 너를 더 좋아해. 알고 있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울지 마.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수진이는 몰라도 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는 내 얼굴을 잡고 키스하려 했어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싫어요. 나가요. 형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근데 서연아, 이 일 수진이한테 말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뭐라고요? 수진이는 날 믿어. 너보다 날 믿는다고. 내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나한테 유혹했다고 말할 거야. 그게 무슨. 넌 지금 항우울제 먹고 있잖아.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누가 널 믿겠어? 그는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형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서연아, 아침 먹어. 토스트 구워놨어. 괜찮아요. 어제 일은 잊어. 내가 술 먹고 실수했어. 미안해.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꿈이었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하지만 그날 밤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형부는 언니가 없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내 방에 왔어요. 나는 문을 잠갔지만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서연아, 문 왜 잠갔어? 나 들어가도 돼?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쳐도 그는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그냥 내가 잘 있나 확인하러 온 건데. 그는 침대에 앉아서 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 나 싫어? 싫어요. 거짓말. 내 눈을 보면 알아. 너도 날 좋아해.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있어? 나가면 되잖아. 여기가 언니 집이에요. 맞아. 언니 집이지. 근데 언니는 지금 없잖아. 여기엔 나랑 너밖에 없어.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나한테 순종해. 그럼 다 잘 될 거야. 일주일 후 언니가 돌아왔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언니는 나를 안았어요. 나는 언니 품에서 울었죠.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준호가 잘 챙겨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언니가 무너질 거야. 형부는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좀 외로웠나 봐. 당신이 너무 오래 비웠어. 미안해, 서연아. 다음엔 빨리 올게. 언니는 나를 토닥였어요. 나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었어요. 6월이 되었어요.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창백했죠. 언니가 걱정했어요. 서연아, 병원 가자. 약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응. 정신과에 갔어요. 의사는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줬죠. 불안 증상이 심해진 것 같네요. 이 약을 먹고도 안 되면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입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면 형부한테서 벗어날 수 있겠지? 집에 돌아왔을 때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약 바꿨어? 네. 보여줘. 그는 내 손에서 약봉지를 빼앗았어요. 약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거 강한 거네. 조심해야 해. 네. 근데 서연아, 이 약은 내가 보관할게. 네? 왜요? 과복용하면 위험하거든. 내가 시간 맞춰서 줄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상태 안 좋잖아.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는 약을 가지고 갔어요. 그날부터 형부가 내 약을 관리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는 약을 가져와서 내 앞에서 먹게 했죠. 자, 먹어. 물도 여기 있어. 나는 로봇처럼 약을 먹었어요. 잘했어. 이렇게 순종적이면 되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언니와 형부가 싸웠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 요즘 이상해. 나한테 관심도 없고. 피곤해서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프로젝트는 핑계잖아.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왜 나를 안 쳐다봐? 요즘 방에도 안 들어오잖아. 당신이 날 밀어내잖아. 피곤하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다음 날 언니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서연아. 응, 언니. 나 준호랑 이혼할까봐. 뭐라고?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남 같아. 언니는 침대에 앉아서 울었어요. 나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일만 해서 그런 걸까? 나는 언니를 안았어요. 말해야 하나? 형부가 나한테 한 일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언니가 더 힘들어할 거야.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언니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모든 부부가 힘든 시기가 있잖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내 편이지. 고마워, 서연아. 나는 언니를 더 세게 안았어요. 눈물이 났죠. 미안해, 언니. 내가 다 망쳤어. 그날 밤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아, 수진이랑 뭐 얘기했어? 이혼 얘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잘했어. 수진이가 이상한 생각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는 침대에 앉았어요. 서연아, 너 정말 착하다.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해요. 왜? 사실이잖아. 나는 수진이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모르겠어요. 형부는 웃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게 사랑이야. 집착이고 소유고 통제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는 내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어요. 서연아, 넌 이미 내 거야. 도망갈 수 없어. 7월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나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원룸을 알아봤죠. 보증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뭐든 할 생각이었죠. 서연아, 뭐 해? 형부가 뒤에서 물었어요. 나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방금 뭐 보고 있었어? 그냥 인터넷 검색이요. 형부는 노트북을 빼앗았어요. 화면을 봤죠. 원룸? 이사 가려고? 네. 왜? 여기 불편해? 아니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요. 형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네? 넌 아직 혼자 살 수 없어. 상태가 안 좋잖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아,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형부,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싫어서? 네. 형부는 잠시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죠.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뭘요?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내가 날 좋아한다고. 내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이상한 망상을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중요해? 수진이가 누구를 믿을 것 같아?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넌 선택해야 해. 여기 남아서 내 말 듣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서 수진이한테 미친 여동생 취급받든지.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언니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형부가. 그때 형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약 먹을 시간이야. 그는 약과 물을 내 앞에 놓았어요. 빨리 먹어. 시간 지나면 효과 없어. 나는 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형부를 쳐다봤죠. 싫어요. 뭐? 약 안 먹을 거예요. 서연아,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에요. 전 더 이상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 형부가 나한테. 형부가 내 말을 끊었어요. 수진아,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이상한 말도 하고. 서연아, 약 먹어야지. 안 먹으면 더 힘들어져.
언니, 내 말 좀 들어줘. 형부가. 서연아. 형부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실? 내 망상? 망상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나를 유혹했잖아. 언니가 충격받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형부가 나한테 계속 손을 대고 방에 들어오고. 거짓말이야. 형부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저의 말 믿지 마. 저 애가 정신과 약 먹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언니가 없을 때마다 형부가. 언니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를 때렸어요. 찰싹. 뺨이 따가웠어요. 거짓말하지 마. 언니. 내 남편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언니가 날 믿지 않아. 형부는 언니를 안았어요. 수진아, 진정해. 서연이가 많이 아픈 거야. 약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야. 서연아. 언니가 내게 소리쳤어요. 당장 약 먹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나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죠. 문을 닫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그날 밤 형부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아. 나가요. 나 좀 봐.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수진이가 널 믿지 않았지? 이제 알았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넌 이미 내 거야. 도망갈 곳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어. 왜 이러세요? 왜긴. 재밌으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는 웃고 있었어요. 서연아, 사람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너 같은 약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당신, 악마야. 악마?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넌 이 악마 없이는 못 살아. 그는 약을 꺼냈어요. 자, 먹어. 이거 먹으면 편해질 거야. 나는 약을 뿌리쳤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는 일어났어요. 내일 수진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약을 안 먹고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럼 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뭐라고요? 입원. 강제 입원. 넌 선택권이 없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나는 집을 나왔어요. 언니가 출근하고 형부가 현장에 나간 사이에 짐은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고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강 다리까지 걸어갔어요. 다리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한 발을 난간에 올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였어요. 서연아, 어디야? 집에 없던데?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언니 미안해. 뭐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언니 인생을 망쳤어.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잘 살아, 언니. 서연아.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발을 더 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요.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저씨였어요. 놔주세요. 안 돼요. 이리 와요. 그는 나를 난간에서 끌어내렸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좀 놔주세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차가 왔고 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죠. 병원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언니, 내가 널 믿지 않아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언니는 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널 지킬게. 며칠 후 언니는 형부와 대치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따졌죠. 당신 서연이한테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가 자살 시도까지 했어. 그건 서연이가 원래 불안정해서. 닥쳐. 언니는 형부의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찾았죠. 감시 카메라 녹화 파일들을. 이게 뭐야? 복도에 숨겨진 카메라. 내 방 앞을 비추는 카메라. 형부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당신 미쳤어. 언니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형부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죠. 그곳에서 나온 것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내 사진들. 수백 장의 사진. 내가 자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그리고 일기장. 형부가 쓴 일기였어요. 서연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서연이는 내 말만 듣게 될 것이다. 서연이는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찰은 형부를 체포했어요. 준호는 법정에 섰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증언대에 섰죠. 피해자분, 피고인이 어떻게 당신을 통제했나요? 약이요. 제 약을 관리하면서 제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고립이요. 언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언니한테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고요. 가스라이팅이었군요. 네.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믿게 됐죠.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형부를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는 악마예요. 하지만 동시에 신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제 모든 걸 지배했어요. 제가 언제 약을 먹고 언제 자고 언제 밥을 먹을지. 그는 제 세계의 전부였어요. 나는 울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형부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어요. 성폭력, 감금, 스토킹, 카메라 불법 촬영. 모든 혐의가 인정됐죠. 판사는 말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악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려 한 악랄한 행위입니다. 형부는 끌려갔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무표정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는 언니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안전했어요. 언니는 이혼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죠.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언니.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약속해 제시도 또 계속 내, 언니.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3개월 후 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손 쓸 수 없었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거였죠. 언니의 방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서연아, 미안해. 언니가 너무 무능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죄책감이 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용서해줘. 나는 유서를 읽으며 무너졌어요. 언니, 언니. 언니는 나를 보호하려다가 스스로를 파괴한 거였어요. 형부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재판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위로의 말을 건넸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언니를 죽인 거야.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았으면.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유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전 부인입니다. 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당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무슨?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처제.
제 여동생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동생도 그 사람 때문에 심하게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저는 이혼하고 도망쳤는데 여동생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정신이 회복되지 않아서 나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아내와 처제를 동시에 조종하면서 갈등을 만들고 파괴하는 걸 즐겼던 거죠. 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즐기는 괴물이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남으셔야 해요. 그게 그 사람한테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병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PTSD 진단을 받았죠.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현실 판단 능력도 흐려지죠. 상담사는 말했어요. 서연 씨는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분도 피해자예요. 서연 씨가 그분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두 분 모두를 죽인 거예요. 나는 울었어요. 왜?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고 타인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사람은 장난감이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처음엔 구별이 어려워요. 그들은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해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약은 여전히 먹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형부가 있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처음엔 읽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죠. 읽어보세요. 그리고 답장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편지를 열었어요. 서연에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약했던 게 나를 자극했거든. 너처럼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궁금해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무너졌잖아. 재밌었어. 너는 살아남았네. 놀랍다. 내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하지만 알아도 나는 13년 후에 나와. 그때도 너를 찾을 수 있어. 언제든. 편지를 읽고 나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상담사에게 말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죠.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어느 날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모임에 갔어요. 10명 정도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남편한테 10년 동안 당했어요. 저는 상사한테 당했어요. 저는 친오빠한테.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차례가 됐을 때 나는 말했어요. 저는 형부한테 당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처음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과민 반응했다고, 제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2년이 지났어요.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책.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었죠. 피해자는 왜 떠나지 못하는가?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조종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책을 쓰면서 나는 더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형부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취약한 사람을 찾고 접근하고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들고 통제하는 것. 그는 전문가였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전문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5년이 지났어요. 나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악몽은 가끔 꿔요. 형부가 나타나는 꿈.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맞서 싸우죠. 책은 출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당신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덕분에 그 사람을 떠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으세요. 언니 무덤에 갔어요.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많이 아프긴 했지만 살아있어. 언니가 지켜주고 싶었던 내가 여기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언니도 피해자였어. 언니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그 사람한테 당한 거야. 이제 알았어. 나는 일어났어요. 언니,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잘 살게. 언니 목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묻죠. 왜 떠나지 않았어? 왜 신고하지 않았어? 왜 참았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물어야 할 건 이거죠. 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왜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가? 왜 피해자는 또다시 의심받는가? 가스라이팅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에요. 멍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보이죠. 하지만 가장 깊은 곳을 파괴해요. 자존감, 현실 인식, 판단력, 그리고 삶의 의지까지.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빨리 알아챘으면 언니가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형부, 아니 그 남자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기로 선택한 건 그였어요. 나는 그저 불운하게도 그의 표적이 됐을 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소시오패스는 인구의 약 4%라고. 25명 중 1명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직장 상사, 연인, 가족, 친구.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용하고 조종하고 버리는 대상.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언니를 기억하며, 나를 믿으며,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예요.